인트로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요청했었던 바로 그 제품 ASUS 비보북 프로 14X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비보북 프로 X라 에이서가 진짜 큰일을 하긴 했나봐요, 그죠? 스위프트 X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게 조금 많이 팔렸나봐요. 레노버에서도 보급기 슬림5에다가 프로 라인을 냈고요, ASUS에서는 프로 받고 X 더해서 비보북 프로 X라니, 야 요거 그냥 얘기가 재밌게 돌아가죠. 자, 요 제품은 제가 아마도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패키지는요 뭐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누런 무지박스에 팩토리실 하나 붙어있고요, 요렇게 열어주면요 비닐로 쌓여져 있는 본체, 그리고 설명서랑 보증서, 요거는 상판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들인데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접지형 전원 케이블, 좌측에는 120W급 어댑터, 요렇게 해가지고요 분리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 디자인은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디자인은 개취인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야 근데 요거는 좀 아무리 봐도 난해합니다. 뭔가 요런 사선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약간 이게 뭐랄까요, 그 에이수스의 터프 디자인을 살짝 가져다 쓴 느낌적인 느낌인데, 와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는요 굉장히 좀 못생겼어요. 아니 그리고 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에다 글씨를 써놓냐고. 와 이건 뭐야, 온더 유니버스? 야 진짜 설마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써놓는다고 스트릭스 감성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겠죠? 아니 또 그런데요, 요게 또 이런 데 보면요 엄청 정성스럽게 되어 있긴 해요. 이 엔터키의 빗살무늬도요 요게 만져보시면은 질감이 약간 오돌토돌하게 처리를 해놨고요, 하우징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지금 모니터면을 제외한 모든 면이 알루미늄이다가 와 합판까지 빗살무늬, 컨셉 일관성 하나는 진짜 오지긴 합니다. 자, 무게는 1.49kg, 어댑터까지 하면은 약 2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께는 1.8cm 정도인데 요게 이제 보통 다른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 쪽과 전면 쪽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전면 쪽이 좀 얇죠. 그런데 얘는 보시면요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 쪽의 두께 차이가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뭔가 조금 체감적으로는 더 두꺼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포트 구성도 좀 살펴보면요, 우측에는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 썬더볼트 4 포트, HDMI 1.4 포트, USB 3.2 젠1 타입 A 포트 하나, 그리고 전원 포트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요 LED 인디케이터와 USB 2.0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포트 개수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죠. 그런데 와 USB 2.0 진짜 제가 그래도요 썬더볼트 4 단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HDMI 1.4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USB 2.0 두 개는 도대체 뭡니까? 이건 진짜 성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2.0 포트로 써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건데, 제가 오히려 그런 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USB 3.2에다가 마우스 꽂으면 큰일 납니까? 아니 마우스나 키보드 꽂으라고 3.2나 3.1 달아주면 큰일 나? 게다가 여러분들 얘는 14X, 14인치 휴대용 모델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런 말로 커버가 안 됩니다. 아무튼 진짜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에이수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는요 14인치 2880x1800 해상도에 16:10 비율의 90Hz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펙이 뭐 어마어마하죠. 조금만 요게 더 갔으면은 거의 이제 4K 해상도에 육박할 정도의 해상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색역은 sRGB 기준 100%, 어도비 RGB 기준 96%, P3 100% 나오고요. 감마는 2.2, 색온도는 100% 밝기일 때 약 6400K 정도로 거의 완벽한 표준, 밝기는 최대 393니트까지 측정이 되었습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죠. 게다가요 색 정확도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델타 E값 평균이 0.65, 최대값은요 무려 1.27로 진짜 이게 팬톤 인증을 갖다가 허투루 받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증명을 하듯이 거의 완벽히 전문가급 디스플레이 품질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디스플레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마도 OLED 패널의 버닝 문제 때문에, 요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요거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버닝에 자유로울 수 있는 OLED 패널은 없습니다. 때문에요 버닝 문제가 끝내 마음에 걸리신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가 요 녀석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드리자면요, 얘가 준비성, 그러니까 버닝에 대한 예방 조치가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
제품이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브픽셀 배열을 보시면요. 이게 좌측 우측을 나눠가지고 좌측 상단에 레드, 좌측 하단에 그린, 그리고 우측에 블루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요. RGB 중에서 블루 소재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뭐 2배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1.5배 사이즈는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한 모듈 사이즈를 가지는 RGB 스트라이프 방식이나 펜타일 방식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얘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마이 에이수스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 30분이 경과하면 알아서 화면 보호기가 작동해주는 기능, 살짝 픽셀 배열을 변형을 해가지고 번인을 막아주는 기능, 작업 표시지를 숨겨주는 기능 등을 원터치로 조절할 수 있는 등 그 뭐랄까 약간 뭔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을 다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번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 기준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도 원픽은 OLED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패널 번인 말고는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 녀석은 태생적인 한계인 번인 문제 말고는 전혀 깔 게 없는 녀석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여러분들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할 것 같은 이 녀석의 유일무이한 단점이 뭐냐? 바로 반사 방지 코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패널 보시면요. OLE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노트북에 많이 쓰는 논글레어 패널이 아닌 글레어 패널이고요. 게다가요. 요거 번인 내구성을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면 이제 실사용 때도 밝기를 갖다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줄여서 써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단계 90% 약 300니트 정도로 맞춰놓고 사용을 해도요. 지금 보시면은 좀 이런 식으로 거울처럼 많이 비쳐 보입니다. 물론요. 밝기를 최대한 높여서 사용을 할 때에는 조금 체감이 덜한 편이긴 한데 이게 또 밝기를 갖다가 최대로 키워놓으면은 흰색의 약간 눈뽕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OLED 패널이. 때문에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조금은 뭔가 그 거슬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들었어요. 자, 다음은요. 스피커 부분입니다. 스피커는 전면 하단 쪽 좌우측에 하나씩 이렇게 두 개 하만카돈 튠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피커 홀이 이 대각선 쪽뿐만 아니라 바닥 쪽도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바닥을 때리면서 나는 먹먹한 소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잘 안 뚫어 놓는 편인데 이건 왜 이렇게 나지? 이거는 그냥 바로 열어가지고요. 스피커 모듈도 확인을 해보고요. 이참에 내부 구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쿨링 솔루션은 투히트 파이프 2펜, GPU와 CPU에 둘 다 히트 파이프 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야, 근데 진짜 설계 굉장히 빡빡하네요. 물론 이게 14인치 바디에다가 쿨러 2개, 그것도 쿨러를 갖다가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사이드 쪽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 공간도 없어가지고요. 요거를 요 아래까지 빼서 연결을 해놨고요. 통신 모듈은 인텔 AX201 NGW. 굳이 이것까지 깔맞춤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SSD도 인텔 670P를 썼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요. 스피커 모듈은 진동판 사이즈는 괜찮은 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뚫어놨나 했더니 진동판의 가로 사이즈가 커가지고 대각으로는 각도가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였네요. 이게 진동판이랑 맞닿아 있는 면에 구멍이 안 뚫려 있게 되면은요. 소리가 이제 하우징 안으로 빙빙 돌면서 소리가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뚫어놓은 것 같고요. 사운드 품질은요. 제가 녹화 잠깐 멈춰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느낌적으로는 약간 그 뭐랄까 싱크북 16P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고요. 슬림5 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요게 제가 봤을 땐 슬림5 프로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라 요거랑 맛비기 영상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자, 다음은요, 입력장치 부분입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 배열, 전원 버튼은 기존의 에이수스 제품처럼 키보드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일단 옆키랑 키 높이가 조금 다르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 키 질감도 예전에는 키보드와 그냥 동일한 느낌의 키버튼에서 약간 딸깍하는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에 통합해서 지문인식 탑재되어 있고요. 인식률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ESC는 주황색으로 포인트 처리, 각종 펑션 키들과 내부 키들도 이런 식으로 사이에 색상으로 구분감을 줘서요, 뭐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을 떠나서 그냥 시각적인 구분감, 요거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방향키는 극혐까지는 아니고 사이즈가 아주 살짝 혐오스러운 수준, 나머지 키캡 사이즈는 무난하고요. 키스트로크는 요게 요즘 제조사들이 바디를 좀 얇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건지 얘도 이제 키스트로크가 약간 얕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요 정도라고 한다면요, 전체적인 구분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건 소음은요, 조용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뭐 노멀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키 중에서 몇 개의 키들, 특히나 이제 시프트나 스페이스처럼 키가 좀 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안에가 약간 빈 것 같은 느낌의 소리? 지금 이런 텅텅거리는 소음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타건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랙패드, 일단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이게 이제 색상이 실버라서 코팅층이 보이지는 않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 작동은 뭐 오작동 없이 스무스하고요. 기능도 역시 이상 없이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런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요 중간에 동그라미를 한번 누르면은 메뉴를 이런 식으로 띄고요. 돌려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누르면 진입,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야, 요거 그냥 신박하죠? 게다가요, 윈도우 스토어에서 프로 아크 크리에이터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요, 요 버튼의 메뉴를 이런 식으로 추가 등록도 가능하고요. 또 이게 떠 있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쑥 하면은 다시 전체를 트랙패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쯤에서 이제 컴덕력을 확인하는 퀴즈.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녀석은 과연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진 제품일까요? 오케이, 그렇죠. 퍼포먼스 라인의 CPU에 TGP를 낮게 잡은 GPU, 거기다가 이상 야릇한 기능까지. 오케이, 바로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크리에이터용 컨셉으로 잡았는데, 분명히 컨셉 딱 맞췄는데 스펙으로만 봐도 그런 느낌이 풀풀 풍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쭉 그 컨셉을 잘 유지를 해왔는데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몇 가지가요, 이 제품의 컨셉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와, 진짜 저도 굉장히 당황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동감하실 거거든요. 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보죠. 다음으로 보실 거는 바로 성능 부분입니다. 먼저 CPU주입니다. 싱글 572포인트, 멀티 2722.8포인트로 측정이 되었고요. 시네bench R23에서는 싱글 1408포인트, 멀티 6262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셨지만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H라인의 퍼포먼스 제품들, 요거를 제가 지금까지 측정했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딱 하나, 싱글코어 점수가 5800H에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지금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멀티 성능, 렌더링 성능 모두 타사 동라인 제품인 5600H 대비 무려 30% 가까이나 성능이 떨어집니다. 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미쳤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인텔의 11세대 H라인은 11800부터지 얘가 무슨 H라인이야, 얘는 저전력인 5600이랑 비교를 해야지, 이렇게 말이죠. 사실상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오케이, 불공평한 거지만 콜, 바로 5600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요, 싱글 점수는 동라인인 5600U에 비해서 소폭 앞서긴 합니다. 조금 앞서요. 그런데 자, 진짜 멀티 성능은 물론 렌더링 테스트 지금 차이 보이십니까? 뭐 이건 그냥 발리죠, 여러분들? 야, 이게 무슨 타사 저전력 라인한테도 발리는 퍼포먼스 라인의 CPU라니. 야,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체감이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싱글코어 성능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럼 얘가 라이젠 계열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또 이 녀석이요, 비보브 프로 X 라인에 결국에는 얘 말고 라이젠 계열의 CPU를 탑재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모델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앞서 상기시켜드린 대로 이 녀석의 컨셉이 뭐라고요? 맞아요, 크리에이터. 광고도 지금 보시면 대놓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CPU 성능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GPU 성능까지 낮추는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이 CPU 성능으로도 저전력한데 팔린다? 그럼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이 제품 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뭘 고민해요? 당연히 안 되지. 빡센 렌더링을 할 때는 CPU의 멀티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자, 진짜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으로 만들었는데 크리에이터가 아니면 누가 사라는 얘긴 거냐? 지금 망작이라는 얘긴 거냐? 사지 말라는 얘긴 거냐? 지금 요런 얘기로 들리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가 아주 재밌는 게요. 요걸 또 쓰다 보니까요. 다른 용도로 요건 또 괜찮네? 요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제 게이밍 테스트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가요. RTX 3050이지만 TGP가 40W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TGP가 높게 잡혀있는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얘랑 비슷한 느낌의 애들, 특히 스위프트 X 같은 애들은요, 얘보다 한 등급 높은 RTX 3050 Ti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측정해놓은 결과치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픽스 코어가 오히려 얘가 소폭 앞서는 편이고요. 실제 게임에서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써먹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진짜 이거는요, 약간 개똥도 약에다 쓰려면 없다 이게 아니라 개똥도 약에다가 진짜 쓰기는 쓰는 느낌인데, 자, 제가 이 녀석은 용도 딱 나왔길래 게임 테스트는 조금 헤비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Prepare to die. Prepare to die.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게임 성능 생각보다 괜찮죠? 혹시 이 컨셉은 유부남이 크리에이터용으로 포장을 하라는 그런 그림인 건가? 아, 연막용인 거야?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에이수스.
그 밖에 전력 패턴과 온도는요, CPU만 갈굴 때는 퍼포먼스 모드에서 안정화 기준 CPU 패키지 전력 47W에 온도는 약 90도, 표준 모드에서는 약 35W에 70도대 중반, 저소음 모드에서는 약 15W대 50도대 초반, 표면 온도는 퍼포먼스 모드에서만 측정을 했는데요, 키보드 대 최대 온도가 약 37도, 방열구 기준으로는 43도 수준으로 조금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전혀 불편함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밍 시에는요,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안정화 전력 기준 CPU는 14W에서 15W 수준, GPU는 40W씩 꽉꽉 밀어주고요. 온도는 CPU, GPU 둘 다 70도대 부근. 표준 모드에서도 뭐 GPU 전력이 조금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퍼포먼스 모드와 전력, 온도 둘 다 패턴상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고요. 저소음 모드에서는 CPU 패키지 기준 10W, GPU 약 25W 정도를 밀어주고 온도는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큰 차이 없이 약 70도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식 표면 온도는요, 요게 이제 CPU만 갈굴 때랑은 다르게 CPU, GPU 둘 다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센서 온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높게 측정이 되는 편이고요. 다만 이게 역시나 느낌적으로는요, 따뜻하다 수준을 넘어서 뭐 뜨겁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수준으로 굉장히 쾌적한 편이었어요. 아, 그리고 요거 빼먹을 뻔했네. 소음. 퍼포먼스 모드 기준에서는 약 47dB, 표준 모드에서는 약 43dB, 저소음 모드에서는 약 36dB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소음의 질적인 측면은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그냥 기존의 에이수스의 노트북들이 보여줬었던 딱 그 정도의 소음, 딱 그 정도의 느낌 수준이었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 시끄럽냐 안 시끄럽냐 결론만 말해라. 오케이, 딱 잘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음 모드에서는 조용하고요. 표준 모드에서부터는 얘가 조금 일을 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배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3셀 64Wc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14인치 치고는 사실 상당히 고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는 역시나 늘 하던 대로 약 310리터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90%, 유튜브 1080p 영상을 지속적으로 플레이 시에 약 4시간 31분 정도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 진짜 타이거레이크 늘 배터리 타임 볼 때마다 좌절하긴 했는데요. 얘는 저전력이었던 1135 G7보다 훨씬 심하네요. 아, 이거는요, 뭐 오히려 더 낮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던 스위프트 X에 비해서도 40%나 플레이 타임이 짧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노답이다, 노답. 제가 이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14인치 휴대용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유튜브 스트리밍 돌리는데 4시간 반. 이쯤 되면은 이거는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지, 에이수스? 아닌가? 이건 인텔한테 따져야 되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은 난해한 디자인. 디자인은 개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적으로 티라노 기준에서는 좀 많이 못생긴 편이었다. 둘째, 14인치 바디에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넣어준 포트는 굿. 근데 HDMI 1.4는 그렇다 쳐도 USB 2.0은 진짜 뭐냐? 에이수스 진짜 이건 놀리는 거지? 셋째, 가히 완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했던 디스플레이 품질. 넷째, 다만 디스플레이 반사 방지 코팅이 안 된 것. 조금 아쉬운 느낌이었다. 다섯 번째, 올레드 패널을 썼기 때문에 버닝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놓은 것들은 굿. 하지만 어쨌든 올레드의 버닝은 기술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섯 번째, 스피커 품질은 애플 제품을 제외하고 동급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 품질. 일곱 번째, 무난한 입력 장치의 품질 플러스 크리에이터를 위한 휠 기능. 요거는 아주 신박한 느낌이었다. 여덟 번째, 하지만 성능은 크리에이터용 컨셉에 어림도 없는 수준. 타사 동급의 퍼포먼스 라인의 CPU는커녕 타사 동급 저전력 CPU에도 발리는 아주 처참한 수준의 성능이었으며, 아홉 번째, 다만 게이밍 성능은 40W짜리 RTX 3050이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아주 의외의 선박, 유분한 위장 에디션으로는 굉장히 적절해 보였다. 열 번째, 표면 온도는 굿, 소음은 평타.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배터리는 심각한 조루였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는 끝. 바로 총평 나갑니다. 좋은 모니터가 필요한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 이외에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구매를 말리고 싶은 제품. 얘는 알고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LCD는 안 사고 무조건 올레드 산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올레드 패널이 가장 장점인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LCD 모델로 사는 건 전 비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은 누가 사야 되냐? 첫째, 디스플레이 품질에 굉장히 민감하고, 둘째, 간간히 휴대를 하며, 셋째, 대부분은 CG 모드로 사용, 넷째, 멀티미디어 감상용이나 게임용으로 살살 굴리겠다? 이 제품 딱 알맞으니까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컨셉은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나는 휴대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배터리 타임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스위프트 X로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영상 크리에이터다, 그렇다면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의 라이젠 버전으로 가시거나 조금 무겁다 하더라도 싱크북 16P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 시간으로 봐서 이거 30분 나올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